포스트의 외교, 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고나티우스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지병인 괴양성 대장령 재발로 퇴임을 발표했다. 이고나티우스는 이날 칼럼에서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행동을 관리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라 일본의 안보는 누가 집권하든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미묘하게 트럼프를 부슬렸다고 했다. 아베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 가장 먼저 뉴욕의 트럼프 타워로 달려가 트럼프를 만난 지도자였고 미국 정상회담 후 트럼프를 노벨상 수상자로 추천하는 등 아부 전략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얻었다. 이고나티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비판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지만 결국엔 아베가 요청하는 대로 해줬다고 전했다. 아베는 일본 주둔 미군 기지 없이 태평양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더 비쌀지 트럼프에게 상기시키면서도 미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감사하다며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고나티우스는 또 그 일본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베가 주한 미군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아베가 주일미군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한 미군 철수 반대의 뜻도 함께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WP의 기고문을 싣고 아베는 북한의 핵, 생물, 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의 제거를 끈질기게 추구했다. 그는 트럼프, 김정은의 탕골경 속의 길을 잃기보다는 대통령을 현실과 가까운 곳에 묶어놓는 무거운 금속 체인과도 같았다고 했다. 그는 또 아베는 영내와 그 너머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맞서는 워싱턴에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란 구호를 실제로 창시한 사람이라고 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뜻하는 인도, 태평양이란 용어는 일본이 원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에 방금 내 친구이자 곧 사임을 앞둔 아베 신조 총리와 멋진 대화를 나눴다며 신조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기억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오전 10시쯤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일본 아사히 신문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실패라 한미일 안보 체제는 동아시아 안정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28일 사설에서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의 갈등을 아베 외교 실책으로 꼽았다. 아베 이번 사태가 자신의 정치적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나카노 고이치 일본 조치대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아베 신조는 병들었다. 하지만 이게 그가 사의를 표명한 유일한 이유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실제 이유는 코로나 대응 실패와 각종 정치 스캔들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WK 칼럼니스트 아베 트럼프의 주한 미군 철수 만류 지병을 이유로 중도 사임을 발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한 미군을 철수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고나티우스는 30일 아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동맹이었다는 칼럼에서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관리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고나티우스는 그는 일본의 안보는 누가 집권하든 미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교묘하게 트럼프를 부슬렸다고 전했다. 이고나티우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만날 때마다 일본의 무역 흑자에 대해 그리고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장방설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미국이 일본 내 기지 없이 태평양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기시키면서도 미국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을 지키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장방사를 멈추고 아베 총리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줬다고 이고나티우스는 전했다. 이고나티우스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료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고나티우스는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과거에 대한 그로운 발언을 견뎌야 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요청마저 받아들여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미국에 비록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계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사임을 맞아 우리는 미국의 안보가 좋은 동맹국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다가올 전쟁을 제대로 내다본 예언가는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그토록 오래 끌면서 그토록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41년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해 한때나마 미국의 해군력을 불능상태로 몰아넣으리라는 것도 2001년 알카에다가 비행기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워싱턴 미국 국방부 청사에 충돌하는 전대미문의 테러를 감행하리라는 것도 미리 내다본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쟁학과 군사 전력의 권위자인 로렌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명예교수는 전쟁의 미래에서 지난 150년간 장차 벌어지게 될 전쟁의 양상을 제대로 예측한 경우가 거의 없었음에 주목한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 국제정치학자, 소설가들이 한결같이 오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겪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 군용 항공기, 탱크, 잠수함과 같은 신형 무기가 대거 등장하고 수비하는 측이 우위를 보이는 참호전의 특성에 따라 승패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전쟁이 전개화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전쟁 전 나온 수많은 군사 보고서나 신문, 잡지 기사, 심지어 무한한 상상력이 허용되는 소설 가운데에서도 이에 관한 예측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1891년 발간된 한 잡지 기사에서 발칸 반도에서 페르디난트 대공을 겨냥한 암살 시도로 전쟁이 촉발된다는 예언이 눈에 띄지만 여기서는 대공이 불가리아인이고 암살 시도는 실패하는 것으로 돼 있어 신기하게 알아맞힌 페르디난트라는 이름 이외에는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난 일과 달랐다. 1906년 영국 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전쟁 예측을 보여준다. 독일군 부대가 영국 런던을 포격해 엉망으로 만든 뒤 신속히 점령하고 영국은 어쩔 수 없이 강화협정에 동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정적 전투로 전쟁을 신속히 끝낼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고전적 전투 이론에 흥미였기 때문이다. 고전적 형태의 전투는 동이 트자마자 시작해 날이 저물 때 끝나는 것이고 전장을 점유한 쪽이 승자가 된다. 진정으로 결정적인 승리는 적국 군대가 많은 사상자와 포로로 병력이 심하게 고갈돼 더는 실전을 치를 여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했다. 고전적 전투 이론의 신봉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회전국이 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가 군사적 실패를 목전에 두고도 패배에 비참한 결과를 떠안느니 차라리 계속 싸우기로 하는 양태가 이미 미국 남북전쟁에서 나타났음을 간과했다. 속전속결에 관한 과도한 낙관주의는 그 이후로도 내내 각국 전쟁 수뇌부를 미혹하며 결정적 오판을 나타냈다. 히틀러의 전격전이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전술적으로 성공했으나 소련의 반격과 미국의 참전을 불러오는 등 궁극적으로는 치명적인 패배의 의미가 됐다. 여자는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결정적 이유로 첨단 무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꼽는다. 첨단 무기와 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진다.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에도 베트남전에서 패했고 소총으로 무장한 아프가니스탄 반군에 지금도 도전하고 있다. 적국의 전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내부의 정치 지형이 변하거나 적국의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등 전쟁의 국면을 좌우할 수많은 요인이 있고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자는 두 번의 세계대전의 연냉전과 그것의 급작스러운 붕괴, 핵무기의 개발 및 강화, 9.11 테러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까지 전쟁의 양상 변화를 살펴본 뒤 미래의 전쟁에 관해 전망해본다. 앞으로 전쟁은 전면전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정규군과 비정규군이 혼재돼 있고 거짓 정보, 가짜 뉴스, 해킹 등 사이버 테러리즘이 가미된 하이브리드 양상을 띌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과거 전쟁에 관한 예측이 거의 모두 잘못됐다는 점에서 저자도 미래의 전쟁을 예상하는 데 조심스럽다. 다만 문명화 과정을 거쳐 인류가 폭력에서 점차 벗어났다는 일각의 주장과 반대로 전쟁은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작은 폭력과 범죄는 언제든지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신기술로 많은 것이 이전과 다르게 펼쳐질지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여전히 수많은 희생을 낳을 것이라고 그는 경고한다. 2020년 이후 인류에 닥칠 재앙 예측한 소름 돋는 예언과 정치의 세계 최악의 미국 9.11 테러부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당선, 핵잠수함 침몰 등 끔찍한 사건들을 미리 예언한 예언가의 정체는 앞을 못 보는 대신 미래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는 이 예언가는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바바 반가입니다. 그녀의 예언안에는 2020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연 올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